네, 그러면은 저희 약속된 시간이 되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용건입니다. 현재 저는 당근마켓에서 동네 내 이웃을 연결하는 동네생활 프로덕트의 서버 개발자로 근무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동시에 프로덕트 전체의 개발 리더의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언젠가는 렛츠 스위프티에 꼭 참석해야지 라고 마음먹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첫 참석이 발표를 할 줄은 몰랐어요. 미흡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전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우린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신뢰할 수 있는 API에 대한 고민과 해법에 대한 견해를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에 대한 깊은 이야기가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이나 얇은 정보를 중심으로 제가 이야기를 흘려보낼 거기 때문에 흐름을 놓치시면 따라잡기가 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제가 좀 완급 조절을 해보려고 간단하게 사전 조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3년차 이하의 엔지니어 분들이 계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과반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네, 미드 레벨 이상의 5년차 이상이신 분들은 얼마나 되실까요?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5년차 이상의 엔지니어 분들은 극히 드물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는 준비되어 있는 컨텐츠들 사이사이에 얼마나 제가 조금 더 길게 설명할지 또는 축약해서 설명할지를 좀 결정을 해보기 위해서 한번 사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대부분 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준비한 텍스트와 이미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표에 글자가 막 많이 있더라도 글자 읽지 마시고 그냥 제 말에 귀를 조금 더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작성하고 유지 보수를 하는 일은 대개 팀 단위로 수행을 합니다. 적게는 두세 명으로부터 많게는 수백 명의 개발자가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만들기도 합니다. 사실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자신이 작성한 코드를 다른 개발자가 사용할 거고요. 또 반대로 다른 개발자가 작성한 코드를 자신이 사용을 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2007년쯤이죠. 아이폰이 세상에 선보여진 이후에 모바일 디바이스가 세계에 급격하게 공급이 되면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방식도 저는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엔드, 프론트엔드, 네이티브 등의 각 영역별로 전문화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엔지니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코드 레벨에서 주고받는 것을 좀 넘어서 이제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문화된 소프트웨어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현대적인 애플리케이션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협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식의 협업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과 저에게 가장 익숙한 것은 아마도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협업일 거예요.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협업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 또한 사실 정해진 규칙이나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가장 많이 경험해 본 방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각각의 전문화된 엔지니어, 클라이언트, 서버 엔지니어들이 아마 대표적일 것 같아요. 요구사항이라는 걸 분석을 시작합니다. 이후에 각 영역별로 개발을 해야 되는 일감들을 정리를 할 거고요. 그 과정에서 데이터 통신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결정을 할 겁니다. 자, 해야 할 일이 결정이 되었으니까 각 영역별로 그 클라이언트와 서버 개발자는 각 영역별로 개발을 시작합니다. 이후에 영역별의 개발이 끝났으면은 서로 통합을 하고요. 통합 테스트를 통해서 소프트웨어가 기대한 대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할 겁니다. 앞서 제가 제 경험을 공유를 드릴 때 각 영역별로 개발해야 하는 일감을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데이터 통신을 할지에 대해서 결정한다라는 말을 해드렸는데요. 이 바로 정리하는 과정이 테크 스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테크 스펙은 기능을 구현하기 전에 이 기능을 어떻게 구현할지 기술적으로 풀어 설명하고 제안하는 글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작성된 테크 스펙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명확해지고 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테크 스펙의 작성이 협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크 스펙 그 자체에 대해서는 오후에 류성준님의 테크 스펙으로 모두가 함께 성장하기라는 세션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테크 스펙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더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테크 스펙의 내용 중에 일부는 데이터 통신을 위해서 만들 API가 사용할 프로토콜, 메시지 포맷, 오류 명세와 같은 것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기술한다라는 것만 콕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API에 조금 더 집중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API에 대해서 충분히 익숙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좀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가볍게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사실 기술적인 형태나 제품의 형태나 크기와 목적에 상관없이 모든 시스템은 인터페이스에 의존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두 개의 시스템, 대상이나 조직, 그 밖의 요소들이 만나서 상호작용하는 지점을 보통 인터페이스라고 칭하죠. 이 그림에는 지금 두 개의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먼저 유저 인터페이스, 즉 UI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UI는 아마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하시죠. 사용자는 라벨, 문자 입력 필드, 버튼과 같은 구성 요소로 작성되어 있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상호작용을 합니다. 사용자가 UI를 통해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상호작용하듯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한 서버 애플리케이션과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즉 API를 이용을 합니다. 이 API는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입력받고 출력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죠. 정리하자면 API는 소프트웨어를 위한 인터페이스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형태의 스타일의 API일 것 같아요. 바로 RESTful API라 부르기도 하고 또는 웹 API라 부르기도 하고 또는 HTTP API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웹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API이죠. 또 하나는 누군가에게는 익숙하실 거고 누군가에게 조금 생소한 방식의 API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원격 프로시저 호출인데요. RPC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로컬 프로시저나 메소드를 호출하듯이 원격 시스템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일종으로 네트워크를 이용한다라는 인지도 없이 원격 시스템의 서비스를 쉽게 호출하고 사용을 할 수 있는 형태의 기술입니다. 자, API를 가볍게 살펴봤으니까 이번엔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흘려볼게요. API는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들여다본다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API를 사용하는 주체가 개발자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는 유용하고 단순해야 합니다. 적어도 적절하게 디자인된 다른 인터페이스들만큼이나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설프게 디자인되어 있는 모바일 앱의 UI를 마주할 일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도 생각만 하셔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아요. 인터페이스가 조악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의도한 방식이 아니라 굉장히 희한한 방식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동시에 특정 상황에서는 매우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인터페이스에 있어서 디자인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요. API 역시 인터페이스이므로 예외가 아닙니다. 이렇게 API를 디자인을 할 때 계약에 의한 설계라는 원칙을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이 원칙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코드를 사용할지 그리고 코드가 무엇을 할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작게는 코드 수준이지만은 조금 크게 본다면은 모듈, 프로세스, 애플리케이션 간의 호출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적용을 할 수 있는 원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원칙은 서로 다른 코드 간의 상호작용을 마치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모든 것이 계약에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하지 않은 것이 없고요. 예상과 다르게 실행되는 것도 없습니다. 때문에 API를 디자인을 하실 때 이 원칙을 고려하신다면 좋은 디자인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이 디자인된 API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API 명세를 보통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API를 명세를 작성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정해져 있는 규칙이나 방법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각자 저마다의 방식으로 작성을 해서 쓰고 계실 것 같아요. 업계에서 제가 가장 많이 쓰일 것 같은 도구들 한 4가지 정도 추스려 봤는데요. 첫 번째는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이미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실 것만 같은 도구인 노션입니다. 노션은 노트나 일정, 프로젝트 등을 효율적으로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올인원 생성성 도구이죠. API 명세를 작성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노션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해서 보시는 것과 같은 형태의 API 명세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도구는 포스트맨입니다. 이 포스트맨은 개발한 API를 테스트하고
테스트 결과를 공유해서 API 개발의 생산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플랫폼이죠. 문서화뿐만이 아니라 모니터링과 같은 되게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발 툴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포스트맨은 RESTful API, 즉 웹 API나 HTTP 기반의 API를 작성할 때 굉장히 유용한 툴이지만은 최근에는 gRPC와 같은 API도 지원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도구가 아니라 조금 다른 형태의 도구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인터페이스에 대한 정의를 기술하는 언어, 즉 IDL을 사용해서 API 명세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IDL은 소프트웨어의 인터페이스를 묘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명세 언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한 언어에 국한되지 않은 굉장히 언어 중립적인 방식으로 인터페이스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클라이언트가 스위프트나 오브젝티브-C로 작성된다 하더라도 서버는 또는 코틀린이나 또는 노드.js 같은 걸 작성한다 하더라도 어떤 언어에 종속되지 않은 형태의 인터페이스를 표현할 수 있다. 이게 IDL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IDL을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 번째 도구가 OpenAPI 스페시피케이션입니다. OpenAPI 스펙이라고 보통 저희가 줄여서 부르죠. 이 도구를 이용하시면 YAML이나 JSON과 같은 형식의 웹 API 명세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쉽게 읽을 수 있는 문서로 변환을 해서 볼 수도 있고요. 화면에 보이는 이 도구는 스웨거 에디터라고 부르는 도구입니다. 좌측 편집기에서 YAML이라는 형식으로 명세를 작성하면 우측에 작성된 명세를 바탕으로 사람이 쉽게 읽고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형식의 문서를 바로 보여줍니다. 스웨거 에디터 외에도 레피드독이나 스포트라이트와 같은 API 설계 및 문서화 툴들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스펙을. 심지어 앞서 살펴보셨던 포스트맨도 이 스펙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좌측의 YAML 형식으로 작성된 파일을 포스트맨에서 읽어드리면은 쉽게 그냥 API를 리스트화시키고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즉, 그 말인즉 이 스펙은 굉장히 범용성이 좋은 방식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IDL의 특징을 고스란히 잘 활용한 형식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도구는 프로토콜 버퍼입니다. 이 프로토콜 버퍼는 구글에서 오픈소스로 공개한 언어 및 플랫폼 중립적이면서도 프로토콜 통신이나 데이터 저장 시에 직렬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를 작성할 때 쓸 수 있는 IDL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도구를 이용하시면은 프로토콜 버퍼 특유의 문법을 사용해서 RPC 명세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명세를 사람이 쉽게 읽을 수 있는 형태의 문서로 출력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4가지 정도의 명세를 작성하기 위한 도구들을 살펴봤고요. 저희는 테크 스펙을 작성하고 API를 디자인했습니다. 그리고 명세를 작성했고요. 그리고 힘을 모아서 기능을 개발을 하고 출시를 한 지 한 3개월 정도가 흘렀다고 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기존의 기능을 변경하면서 프로덕트를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잠시 숨을 고르면서 뒤를 좀 쳐다보려고 해요. 시간이 지난 지금 우리가 함께 작성했던 API 명세, 즉 계약은 여전히 유효한가요? 그 사이에 기능이 변경됨에 따라서 API의 명세가 달라지지는 않으셨나요? API 명세가 달라졌다면 변경된 내용이 문서에도 잘 반영이 되어 있으신가요? 아마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제 생각에는 절대 다수는 문서와 실제로 구현이 달라지는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형태의 경험이 되게 많습니다. 분명 문서에서는 실수용 자료 구조라고 되어 있어서 실수용 자료 구조로 클라이언트를 위한 API를 만들었는데 막상 그 API를 사용하는 클라이언트에서는 계속해서 오류가 발생을 하는 거였죠. 알고 보니까 실수용을 정수용으로 바꾸게 했다라는 결정을 문서에 반영하지 않았고, 즉 명세에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서로의 계약이 깨졌고, 계약이 깨짐으로써 저희는 굉장히 통합 테스트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거는 명세와 구현이 달라지면서 일어나는 해프닝들입니다. 그리고 꽤 자주 저희가 겪고 있는 해프닝이기도 합니다. 드디어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고민이 나왔습니다. 지금 15분이 흘렀거든요. 제가 15분 만에 드디어 고민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렸어요. 왜 우리가 했던 계약은 시간이 흐르면 망가질까요? 작성되어 있는 계약서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 API를 직접 호출하면서 저희는 이해를 하거나
아니면은 API 뒤에 있는 서버의 코드를 직접 봐야 한다거나 또는 클라이언트 코드를 봐야 한다거나 또는 각각의 엔지니어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시간이 흘러도 견고한 계약, 즉 신뢰할 수 있는 API를 만들 수 없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글링을 해보고 책을 탐독해보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한 3가지 정도의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추스려 봤어요. 첫 번째 아이디어는 우리가 작성했던 API 명세로 코드를 생성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계약을 기반으로 생성된 코드이기 때문에 계약과 코드가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즉 계약이 달라지면 자연스럽게 코드도 달라집니다. API 명세를 작성할 때 쓸 수 있었던 도구 중에 하나인 IDL이 이 역할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소개해드렸던 두 가지가 있죠. 오픈 API 스펙 그리고 구글의 프로토콜 버퍼입니다. 그 2가지를 이용하는 형태의 예제를 제가 한번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Create API입니다. 이 API는 오픈 스펙을 이용해서 즉 오픈 API 스펙으로 작성되어 있는 명세에서 스위프트의 코드를 생성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터미널을 통해서 코드를 생성을 합니다. 생성된 코드는 스위프트의 패키지 형식이기 때문에 바이너리 형식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다른 패키지가 의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작성된 코드를 기반으로 실제로 프로젝트의 패키지 의존성을 추가하고 보시는 것 같은 형식으로 쉽게 API를 호출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뒤쪽에 앉아 있어 봤는데 생각보다 뒤에서는 이 코드가 잘 안 보이시더라고요. 일종의 수도 코드이기도 해서 대략적으로 작성된 코드를 기반으로 그냥 API를 호출한다 느낌으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글의 프로토콜 버퍼로 작성된 gRPC 명세에서도 저희들이 스위프트의 코드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터미널에서 프로토C라고 하는 컴파일러를 통해서 코드를 생성을 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코드는 스위프트 코드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에 스위프트 gRPC 의존성과 함께 생성된 코드를 추가하시고요. gRPC 스톱을 생성해서 API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로우 레벨에서 어떻게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을 거고 하던 코드가 다 사라지고 단순히 정의되어 있는 스펙을 기반으로 호출하고 그 호출된 결과를 쓴다라는 형식으로 코드가 바뀌어버렸죠. 때문에 계약이 달라지면 코드도 달라지고 달라진 코드를 기반으로 저희는 컴파일할 때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인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릴 도구는 엔보이 모바일이라는 겁니다. 이 도구는 리프트에서 만들어서 공개한 기술이고 모바일 클라이언트에 특화되어 있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엔보이는 클라우드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꽤 널리 쓰이는 오픈소스 엣지 및 서비스 프록시인데요. 이 네트워크를 통한 원격 통합 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조금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엣지와 같은 경우는 백엔드의 가장 바깥, 즉 최전방에서 모든 API의 요청을 받아서 라우팅하거나 컨텐츠의 전송을 책임지는 서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엔보이 모바일은 gRPC와 유사한 방식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지 않고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아이디어는 REST API나 RPC가 아니라 GraphQL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 GraphQL은 API를 위한 쿼리 언어이자 서버 측 런타임 언어로 클라이언트에게 요청한 만큼의 데이터를 제공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기술이죠. 이 GraphQL에는 인트로스펙션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어요. 기능이 존재합니다. 그 기능은 서버에 쿼리 가능한 스키마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때문에 실시간으로 스키마 정보를 알 수 있고 이 스키마 정보를 기반으로 쿼리를 하기 때문에 명세와 실제로 구현이 달라질 일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아이디어는 계약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계약 테스트라는 건 말 그대로 소비자와 공급자 간의 계약을 검증하는 거예요. 이 계약 테스트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이 배포되어서 실제로 소비자가 사용하고 있는 API는 항상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라는 게 이 계약 테스트의 목표입니다. 이 계약 테스트를 위해서는 몇 가지 도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인 팩트플로우로 계약 테스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결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테스트는 크게 2가지 흐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소비자가 팩트의 모의 공급자를 대상으로 계약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이때 계약 테스트 시 사용된 요청이나 응답에 대한 결과는 테스트 플랫폼에 저장이 됩니다. 이후에 팩트의 소비자 시뮬레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즉 소비자가 실행한 테스트의 요청과 응답의 결과를 기반으로 고스란히 이걸 가지고 공급자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그럼으로써 소비자와 공급자 간의 테스트는 격리되어 있지만 동시에 두 테스트가 올바르게 인지가 되었는가, 즉 계약이 일치하는가를 보는 게 이 계약 테스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두 과정을 반복하면서 계약이 올바르게 지켜지고 있는지를 검증을 할 거고요. 만약에 검증 결과가 실패했다면 서비스 배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보편적으로 이 계약 테스트의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아마 CI/CD 환경에 이게 들어갈 거다라는 게 상상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는 모두 끝났습니다. 사실 어떤 방법을 쓰든지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API의 명세, 즉 우리가 했던 계약을 싱글 소스 오브 트러스트, 즉 단일 진실 공급원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이 단일 진실 공급원을 기반으로 우리가 협업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게 사실 제가 전달을 해보고 싶었던 거고, 그 몇 가지 아이디어를 공유를 한번 해봤습니다. 각자가 있는 곳에서 꼭 그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신 세영님, 동건님, 대규님, 그리고 이제 제 회사의 당근마켓 iOS 챕터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